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수님의 솔직한 진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진로 설계 특강의 일환으로서 학생들과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주관은 한서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그리고 후원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HS 혁신지원사업단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무인항공기 시대의 도래, 그리고 항공산업에서 무인항공기의 역할, 그 다음에 항공산업 발전 트렌드 UAM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인 항공기 시대의 도래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무인 항공기에 대한 어떤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무인 항공기의 어떤 미래라든지 현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접해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인 항공기 시대의 도래,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무인 항공기의 역사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1세대 무인 항공기라고 해서 1910년도 정도부터 1970년도 때까지의 어떤 무인 항공기의 역사를 1세대 무인 항공기로 지금 다뤄볼 건데요. 왼쪽에서 보고 있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흐윗 스페리라는 사람이 개발한 에어리얼 톨피도라는 항공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톨피도라는 게 그 어뢰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항공어뢰라고 해가지고 그 폭탄을 장착을 하고 특정한 목적에서 투하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17년도에 처음으로 무인항공기 개념이 탑재된, 무인항공기의 개념이 적용된 항공기가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인항공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타지 않는,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이 타지 않는 항공기라고 해서 그 개념만 도입을 한 것이지, 지금과 같이 굉장히 최첨단의 어떤 기술들이 집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그 무인 항공기인 퀸 B라는 무인 항공기가 영국에서 개발됐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요, The Mother of All Drones라고 해서 드론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항공기인데, 이렇게 불리는 것은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퀸비, 그러니까 여왕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왕벌이 아무래도 그 벌 중에서는 가장 서열이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드론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드론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 벌의 윙윙거리는 소리에서 윙윙거리는 소리에서 이제 시작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드론이라는 이런 단어의 시초가 된 항공기라고 해서 퀸비를 드론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무인 항공기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항공기이고, 요 그 대부분 이 드론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 드론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것이 퀸비라는 항공기입니다. 다음으로 2세대 무인 항공기 시대라고 해서 197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시대에 개발되었었던 무인 항공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IAI라는 회사에서 개발했었던 스카우트입니다. 보는 것처럼 그 요즘 시대에 개발됐었던 그 무인 항공기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크기도 그렇고 어떤 목적도 정찰기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무인 항공기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던 스카우트가 1970년도에 개발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나사에서 연구 목적으로 패스파인더라는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 항공기를 개발했습니다.
83년도예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날개가 굉장히 길어서 그 3차원 날개 효과를 좀 줄이고, 그리고 날개 위에다가 태양광 전지를 쭉 얹어가지고 고고도에서 비행을 할 때 태양광으로 계속 충전을 해가면서 비행할 수 있도록 개발됐었던 패스파인더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 항공기였습니다. 다음으로 1990년도에 90년대에 개발됐었던 대표적인 두 무인 항공기를 소개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MQ-1 프레데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스롭 그루먼사의 RQ-4 글로벌 호크인데, 이 두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조금 익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인 항공기 시대를 설명할 때 학생들이 언론이나 아니면은 어떤 뉴스 기사에서 무인 항공기 시대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무인 항공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레데터랑 글로벌 호크가 1990년도에 개발됐었고,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무인 항공기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앞쪽 부분이 조금 이렇게 두툼하게 생겼고, 날개가 좀 길쭉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뭐 터보제트 엔진을 달고 있거나 아니면 터보 프롭 엔진을 달고 있어서 최신의 어떤 엔진 추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띄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두 무인 항공기, 군사용으로 개발됐었던 두 무인 항공기가 1990년대에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무인 항공기의 대중화 시대라고 해서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를 잠깐 언급을 할 건데요.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년 기간 동안에는 딱히 눈에 띄는 무인 항공기가 없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초반, 2013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팬텀이라는 멀티콥터형 무인기가 개발됐었는데, DJI라는 중국의 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팬텀 1부터 해서 팬텀 4까지 여러 해를 거쳐서 시스템을 점차 업그레이드 시켰고, 이로써 DJI가 이 쿼드콥터형 모터가 4개, 프로펠러가 4개가 있고, 이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무인기를 띄우거나 전진시키는 이런 멀티콥터, 특히 쿼드콥터형 무인 항공기의 어떤 대중화를 일으켰던 것이 DJI입니다. 그리고 DJI에서 가장 유명한 시리즈가 팬텀 시리즈,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매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 시리즈들이 있는데, 이러한 많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무인 항공기를 대중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시켜 준 것이 DJI입니다. 물론 DJI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멀티콥터형 무인기를 현재도 생산하고 있고, 그 시대를 연 것이 DJI라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년도까지 무인 항공기의 대중화를 이룩한 대표적인 회사로 DJI를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무인 항공기 시장의 확대라고 해서 2016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전 세계의 무인 항공기 제작 시장의 전망을 그래프로 도시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참고를 할 것은 이 무인 항공기의 제작 시장인 것이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약 10년간 민간 취미용, 민간 사업용, 그리고 군용, 그리고 요 세 가지를 다 더한 총 그 제작 시장의 전망을 그래프로 도시를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규모는 1억 달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억 달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0억, 억, 10억,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지는 어떤 그래프들을 볼 수 있고 시간에 따라서 16년부터 26년까지 꾸준히 어떤 증가하는 무인기의 시장 규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작 시장보다는 무인기를 이용해서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대한 그래프를 도시라면 이것보다는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제작 시장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무인항공기 시장이다 정도를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를 거쳐가면서 많은 시간을 거쳐가면서 무인 항공기라는 어떤 시스템이 전 세계에 이렇게 확대가 되었는데 이러한 무인 항공기 시스템이 그러니까 적용된 분야를 딱 봤을 때는 처음에는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됐었던 것이 무인 항공기이기 때문에 군사 쪽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 그리고 그 정도의 안전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그 퀸 B라고 설명했었던 군사용 무인기의 경우에는 단순히 무인기라는 개념 자체를 도입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그리고 1970년도에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무인기 그 군사용 무인기로서 활용이 되었었던 케이스죠. 근데 이러한 군사용 무인기의 어떤 기술력을 점차적으로 민간 쪽으로 확대를 시켜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그 멀티콥터용 무인기 아래에다가 그 카메라를 장착해서 항공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인기 밑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부착을 해서 물건을 달아서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 또는 어떤 그 산불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감시하거나 재해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군사용뿐만 아니라 민간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 무인항공기 시스템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사실 민간용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많이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언론에서도 어떤 민간용 무인항공기를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 항공 촬영 요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무인항공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뭐 헬리콥터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항공기를 타고 가면서 촬영을 하고 그것을 언론에서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예를 들면 버라이어티라든지 아니면은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언론 매체에서 드론을 이용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 촬영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감시 방제 같은 부분에서는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산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조난자의 어떤 그 조난자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건 배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러한 시대를 거쳐가면서 항공기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이즈의 변화인데요. 98년도에 개발됐었던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에는 날개 길이가 약 40m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요 케이스의 경우에는 글로벌 호크가 그 고고도 무인기로 개발이 됐었기 때문에 날개 길이를 의도적으로 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뭐 날개 키우겠다 아니면 항공기의 시스템을 키우겠다라는 것은 아니었고, 고고도에서 효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형으로 40m 정도의 큰 날개를 가지도록 설계를 한 것이고, 근데 이렇게 크게 만들었었던 무인 항공기가 기술이 조금 발전을 하고 그리고 군사용 목적이 아니라 민간용 무인 항공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조금씩 작아지게 됐습니다. 팬텀 같은 경우에는
요 모터에서 요 모터까지의 거리가 약 30cm 정도로 작은 크기로, 그러니까 작은 크기로 개발이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팬텀이라는 무인기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 정도의 크기가 되었죠. 그리고 굉장히 작은 케이스 중에 하나는 요 날개 요 정도 요 길이가 약 10cm가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무인 항공기가 또 개발이 됐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군사용 목적으로 정찰용 무인 항공기로 개발된 FLIR의 블랙호넷이라는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크기가 작은 무인 항공기도 만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추진 시스템도 변화를 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었고, 특히나 배터리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스인 배터리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연료를 이용하는 엔진이었습니다. 다만 엔진 중에서는 속도가 낮은 항공기의 경우에는 피스톤 엔진을 쓰거나 터보팬 엔진을 썼었고, 그리고 조금 속도가 필요한 무인 항공기의 경우에는 터보제트 엔진을 썼었는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게 되면서 모터의 효율도 높아지게 됐고, 배터리의 어떤 기술력도 향상이 되면서 더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시스템, 지금도 사실은 사람이 탈 정도의 큰 어떤 무인 항공기나 아니면 군사용 목적에서는 전기 모터보다는 엔진형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민간용 무인 항공기에서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이용한 추진 시스템이 조금 더 선호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 시스템도 엔진만 주로 사용을 하다가 요즘에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어 시스템이 변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퀸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전에 에어 토피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무인 항공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퀸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라디오 주파수, 우리가 RC라고 부르는 라디오 컨트롤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람들이 탔었던 이 정도의 크기의 어떤 항공기에다가 무인기 시스템을 도입을 해본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시대가 점점 발전해서 위성도 띄우게 됐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법 시스템들이 개발되면서 GPS 등을 이용한 항법 제어 시스템을 탑재한 무인 항공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글로벌크 같은 그런 항공기들이 GPS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최첨단의 그때 당시에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어 시스템이었고요. 그리고 더 발전을 해서 2010년대에는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율 비행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경로를 설정해 놓으면 그 경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자율 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추적 비행이라는 시스템도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인 항공기를 띄우고 이 무인 항공기 보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이 무인 항공기의 어떤 비전 시스템, 이 카메라를 이용한 비전 시스템이 나라는 사물을 인식을 해서 내가 움직이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오는 그런 시스템도 구현을 해놨거든요. 요것은 내가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스카이디오라는 회사의 스카이디오2라는 무인 항공기인데요. 이것은 딥러닝 기반으로, 여기 보이는 게 무인 항공기고요. 이 사람이 이 무인 항공기한테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명령을 할 겁니다. 같이 한번 보죠. Alright, so I got it up in the air. I have the beacon right here. We're just gonna try to go through that same section again and see what it does. So yeah, let's see what happens.
따라가면서 녹화하고 있는 장면인데 자세히 보면은 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죠. 특히 나무라든지 카메라는 항상 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고요.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나무라든지 아니면 그 나뭇잎 같은 것들을 피해서 자신의 어떤 비행 안정성도 보장을 하면서 사물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카이티어 2라는 무인항공기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딥러닝 기반의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정도까지도 지금 개발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지금 어떻게 갈지 몰라가지고 조금 헤매다가 다른 장면을 찾아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자세히 보면은 잠깐 무인항공기가 이제 멈칫멈칫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동물을 찾느라가 시간이 조금 소요돼서 가지고 그 쭉 보다 보니까 한 번도 무인항공기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는 무인항공기 이런 멀티콥터형 무인항공기를 내가 드론이라고 부를게요. 이 드론이 나뭇가지나 아니면 나뭇잎에 한 번도 안 걸리고 잘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의 굉장히 좋은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제어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무인항공기 시대의 도래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다음으로 항공산업에서 무인항공기의 역할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현재 무인항공기는 유인기의 대체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인기, 즉 사람이 타고 다니는 어떤 항공기를 완벽하게 대체하진 않지만 대체할 수 있는 일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항공차량입니다. 항공차량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리콥터라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실제로 사람이 타고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항공차량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학생들이 어릴 때는 아마 보지 못했을 수 있는데 내가 어릴 때는 뉴스 기사 그러니까 뉴스에서 TV에서 나오는 뉴스에서 그 기자가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이제 영상을 찍고 어떤 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것들 하는 것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헬리콥터의 그 소음 때문에 그 기자가 하는 말이 막 잘 안 들리고 그랬던 그런 것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아마 무인항공기 그러니까 드론의 어떤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상을 잘 못 봤을 것 같아요. 요거는요 왼쪽에서 보는 요 영상은 2015년도에 헬기로 촬영했었던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이라고 해요. 잠깐 볼게요. 헬기 영상이 그렇게 고르지 못하다, 조금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 한 가지랑요. 두 번째로는 헬기에서 발생하는 헬리콥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사실은 부득이하게 항공 촬영을 할 때 헬리콥터를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어떤 영상이 깨끗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되게 정적인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뭐 소음이 없는 이런 영상을 찍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또는 그 비행기를 이용해서 직접 사람이 타가지고 항공 촬영을 했던 것이 예전이라면 요즘에는 드론을 많이 이용을 하죠. 똑같은 그랜드 캐니언을 그 무인 항공기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잠깐 볼게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영상이 정적이죠.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지, 드론이 움직이면서 촬영하고 있긴 하지만 흔들림이 거의 없어 보이는 건데, 요거는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기도 했었고 드론이 그 스테이블, 그러니까 드론이 안정적으로 비행하기도 하지만 비전 시스템, 그러니까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짐벌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무인기, 특히나 드론, 멀티콥터형 드론에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어떤 항공 촬영에 대한 어떤 좋은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항공 촬영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요거는 뭐랄까 드론이 개발돼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드론이 발전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약간 그 항공 촬영, 아까 같은 요 헬리콥터를 찍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헬리콥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다 녹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드론을 이용한 어떤 항공 촬영 영상들을 보면 뒤에 그 드론이 발생시키는 소음은 전혀 안 들려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보통 드론을 이용한 이런 항공 촬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진 경관 같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에서 발생되는 그런 소음은 이런 경관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감상할 때 굉장히 어떤 해치는 요소로 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의도적으로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부르는 BGM을 영상 밑 아래에 깔아놓고 영상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무인항공기가 개발되면서, 그러니까 발전하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영상 처리하는 그 트렌드가 요즘엔 이런 식으로 BGM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처리하곤 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인기를 대체하는 대체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분야가 항공 촬영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이 감소를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타지 않고 드론,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촬영을 하니까요. 그래서 비용도 감소를 하고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인명사고, 헬기 같은 경우에는 추락하게 되면 거의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 드론 같은 경우는 떨어지더라도, 추락을 하더라도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 배송 부분인데요. 이것은 뭐 지금 왼쪽에서 보이는 거는 사실 항공기를 이용한 물건 배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물건 배송이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던 배송 시스템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멀티콥터의 어떤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 무인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이런 물건 배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상용화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컨셉을 실현화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프라임웨어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내 집 근처에 있는 그 웨어하우스, 창고에 그 물건이 전달이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배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 같은 경우는 앰뷸런스 드론이라고 해서 위급한 상황일 때, 특히나 뭐 이렇게 그 신정지가 오는 그런 상황일 때 제세동기 같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킷,
그 이머전시 킷이라고 부르는 그런 긴급 구호 물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드론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날려 보내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론에다가 배송하고자 하는 물건을 장착해서 배송하는 그런 물건 배송 시스템이 많이 상용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비용 감소 부분도 있지만 신속하게 배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도로를 따라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바로 날아가서 바로 비행해서 저걸 하는 것보다 물건을 배송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반대로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공중으로 직선으로 쭉 비행해서 그 배송을 할 경우에는 드론이 날아가는 속도가 조금 느릴지라도 날아가는 그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더 신속하게 배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앰뷸런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인명을 살리고 있는 되게 좋은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무인 항공기, 특히나 무인 전투기나 무인 정찰기 등이 실제 그 군대에 배치가 되면서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유인기와 무인기 간의 협업이 군사적인 목적의 단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유인기와 무인기를 합동해서, 그러니까 유인기와 무인기를 활용해서 협동 임무를 할 때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지, 역할을 분배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데, 예를 들면은 무인 정찰기를 이용해서 정찰을 하고, 그 다음에 무인 전자전기라든지 무인 기만기 등을 이용해서 사전에 어떤 적진의 교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유인기, 무인기를 이용해서 그 적진을 이렇게 타격을 하는 뭐 이런 느낌으로 유인기와 무인기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수행을 하되,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조화가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활동하는 이런 식의 협업도 이루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그 미군에서는 무인기를 실제 군사용 군사 임무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유인기와 무인기의 협업을 많이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인기,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다니는 헬리콥터나 아니면 비행기를 무인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인화된 MD-500 헬기인데, MD-500이라는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던 유인용 헬기가 이제는 퇴役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MD-500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고, 대한항공에서는 이거를 그러면은 무인화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수명을 늘려보자라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무인화된 MD-500 헬기가 성공적으로 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이라고 부르는 연구기관에서 유무인 겸용 항공기인 OPV를 개발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타도 되고 사람이 없을 때는 무인으로 비행할 수 있는 이런 항공기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유인기라고 알려져 있는 항공기나 헬기들을 무인화시키는 작업으로서 그로써 이제 약간의 패러다임을 변화할까 이런 것들을 꾀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항공산업에서 무인항공기 역할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산업 발전 트렌드인 UAM이라는 것을 소개를 할게요. 우선 UAM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이전에 개인 비행차라고 부르는 Personal Air Vehicle (PAV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게요.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경량 항공기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1인승 또는 뭐 2, 3, 4인승 요 정도의 소규모의 인원이 탑승하고 비행할 수 있는 개인으로 비행할 수 있는 그
운송수단이 PAV라는 것인데, PAV는 아직까지 실용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어떤 법의 어떤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기술력의 어떤 발전이 필요해서 상용화된 느낌은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익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발전의 어떤 트렌드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5G도 있고 아니면은 메디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드론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드론 이후에 드론 이후에 지금 한창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이 PAV 분야입니다. 요거 영상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요 부분은 그 보잉이라는 회사가 만든 eVTOL이라고 해서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 랜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프로펠러를 장착을 하고 프로펠러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는 시스템 PAV이고요. 이런 시스템을 PAV 중에서 eVTO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만들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것이 개발되었을 때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개인들이 아니면 소규모의 인원들이 비행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만들어진 영상이거든요. 근데 보는 것처럼 뭔가 성공적으로 비행하고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이렇게 이착륙 정도의 느낌으로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단계이겠습니다. 방금 같이 내가 PAV를 설명을 했는데, PAV를 먼저 왜 PAV를 먼저 설명을 했었냐고 하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UAM 컨셉 때문이에요. UAM이라고 부르는 것은 Urban Air Mobility의 약자로서 미래 도심 모빌리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UAM 컨셉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2018년도 10월 정도에 이제 주창되었던, 그러니까 그 컨셉을 이제 처음에 제시를 한 거죠, 나사에서.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은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사람의 운송은 PAV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물건 운송, 드론 델리버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건을 운송하는 어떤 컨셉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이런 그 도로를 이용해서 사람을 실어 나르거나 아니면 물건을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보다 조금 더 어떤 뭐 효율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많은 어떤 언론 매체들에서 미래에는 뭐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것들을 어떤 미래에 이런 것들이 개발될 거야라고 하는 어떤 구상도들을 보면 항상 날아다니는 비행기, 날아다니는 자동차들이 많았어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뉴스에서도 그렇고 어떤 뭐 미래의 상상도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드론 딜리버리도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고, PAV, 에어택시라고 부르는 이런 시스템도 현재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관련된 법들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UAM, Urban Air Mobility가 부르는 이런 UAM의 컨셉이 실현화가 될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상상만 하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면 지금은 현실화가 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다음으로 하나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줄 건데, 이것은 UAM 컨셉을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실현을 할 건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 다음에 PAV를 이용해서 도심 내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겠다, 어떻게 운송하겠다고 하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했는데, 일단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날아다니는 PAV이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SA1이라고 하는
PAV입니다. 그리고 S링크라고 하는 자율주행 일종의 버스 같은 것들, 요 그런 것들이죠. 그런 버스를 개발을 하고, 제가 도심 간에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S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런 스테이션에서 이런 버스 사람이 내린 다음에 SA1이라고 하는 PAV 시스템과 PAV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느낌, 그러니까 그 S링크, S허브, SA1, A1, PAV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PAV 또는 UAM 컨셉을 이런 느낌으로 실현화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우버, 그리고 에어버스라든지 보잉 이런 곳에서도 이런 컨셉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UAM 시장을 예측한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 2018년도, 그러니까 UAM이라는 컨셉이 처음 제안되었었던 2018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어떻게 UAM 시장이 성장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요. 유럽, 그다음에 그 중국,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시장의 발전 변화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2018년도에 처음 제안되었던 컨셉이기 때문에 2018년도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는 거의 영에 수렴하는 어떤 성장을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그 수치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1600이라는 것이 약 10억, 100억, 1000억, 1조, 그러니까 1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아마 그냥 그 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1600조에 달하는 규모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된다는 뜻이고, 지금은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0에 수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발전을 할 거다. 그래서 2040년도에는 약 1,500조 원 정도의 어떤 큰 시장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것이 예측되고 있고요. 그만큼 미래는 자동차를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UAM, 날아다니는 드론과 날아다니는 PAV를 이용해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고 배송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시대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아까 얘기했었던 SA1 그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PAV를 개발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100조 원의 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 무인 항공기학과에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전망이 밝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아까 봤었던 SA1이나 아니면 이런 보잉사의 PA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봤었던 드론, 그 무인 항공기를 사이즈만 키운 느낌인 것 같지 않나요? 똑같이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에 어떤 동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었던 드론 또는 무인 항공기의 모습을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PAV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떤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기술들, 그런 이렇게 제어 시스템의 어떤 기술들이 사실은 드론
무인항공기를 개발할 때 썼었던 그때 개발됐었던 기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무인항공기의 어떤 스케일업된 그러니까 시스템 크기를 조금 더 키운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이바지하고 있었고 어떤 그런 노력들 있죠. 우리가 했었던 연구라든지 어떤 그런 실현화 노력들이 그대로 PAV 분야, 더 나아가서 UAM 분야에 적용될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발전 방향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무인항공기학과 우리는 무인항공기학과니까요. 우리 무인항공기학과에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중에 굉장히 유력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무인항공기학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인항공기, 드론이나 아니면 그런 이런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무인항공기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PAV 분야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 무인기와 UAV와 PAV를 함께 사용하는 UAM 컨셉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인항공기를 개발하면서 무인항공기 시스템에 대해서 아니면 무인항공기를 운영하는 그 컨셉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자율운항 선박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비전 시스템, 항공기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물건에 부딪히지 않게끔 하는 그런 비전 시스템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자율운항 선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 학생들이 많이들 알고 있다시피 사실은 항공 분야가 모든 어떤 산업에서 발전의 제일 최전방에 있는 분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 분야에서 개발됐었던 기술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다른 분야에 적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개발됐었던 기술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있고 자율운항 선박에 적용이 되고 있고 PAV 분야는 무인항공기를 거의 다 적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나아가서 UAM 분야는 PAV랑 UAV를 활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인항공기학과 우리는 무인항공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무인항공기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시각을 봐도 넓은 시야로 조금 판단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무인항공기 분야가 더 다른 분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어.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학과에서 지금 개설되어 있는 이런 전공 과목들을 잘 이수를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어찌됐건 이런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알겠지만 이게 실현화가 되려면 우리가 학생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우리 학과에서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어떤 전공 과목을 개설을 해놨고 각각의 개설 과목들이 굉장히 무인항공기에서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부터 졸업하기 전까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우리 학과의 전공 과목들을 들어줘야 그만큼 체계적으로 잘 들어줘야 이제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졸업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무인항공기의 어떤 기술력을 다른 분야에 학생들이 직접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학과의 전공 과목들을 잘 들어줬으면 한다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어떤 설명을 마칠 건데 학생들이 만약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나한테 따로 연락을 주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했던 이런 내용들은 마무리하자면은
무인항공기에 대해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인항공기를 어떻게 만들었고 지금은 현재 어떤 느낌으로 개발이 되어 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분야에 적용할 수가 있을 거다 같이 얘기를 했고 그런 분야에 적용을 하려면은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학과의 전공 과목들을 잘 들어서 과목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줘서 고맙습니다.